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묘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만연하게 봄이 좀 무르익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런데 총선까지 있으니까 우리들이 괜히 분주해지고 바쁜 느낌이 조금 납니다. 자, 여러분의 인간 소화제 노영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또 아침 시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선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수 읽는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 시사 관련 현안 짚어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슈 화합 시간에는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과 함께 최근 정치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천도 그렇고 막말 파동도 있었고 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혹은 대통령실 각각의 소식들이 지금 많은데요.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죠.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39.7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40만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여러분의 필수 의무사항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 갈등 이어졌습니다. 서울 중성동을 이해운 전 의원하고 결선에서 하태경 현역 의원이 붙었는데 네. 하태경 의원이 떨어졌어요. 네. 사실은 그 세 명이 같이 경선을 치렀을 때만 해도 이해운 전 의원보다 하태경 의원이 받은 표가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하태경 의원이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경선 원데이터를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어제 하태경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에 불복했습니다. 하 의원은 당에서 공정하게 경선을 했을 것이라 믿지만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 의원의 입장은 영상으로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그 경선 조사 관련 원데이터, 영어로 로우 데이터라고 하죠. 원데이터, 그걸 공개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우리 당의 경선은 100%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제 요구에 응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 경선과 2차 경선 사이에 합리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또 확률적으로 너무 믿기 어려운 사실상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원데이터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사실은 중진 의원들 좀 먼저 좀 나가줘라 자리 비켜달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정말 잘 가꾸고 있던 부산 해운대 네. 양보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중에 현역 의원들은 그래도 경선 나가서 다 살아 돌아왔는데 본인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좀 억울하겠어요? 네, 하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해운대 갑에서 3선을 한 의원입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어제 표를 보면요. 하 의원은 1차 때 46.01%, 이해운 전 의원이 29.71%, 이영 전
중기부 장관이 네. 25.9%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2차 결선에서는 하 의원이 50.87%로 나왔고 이전 의원이 49.13%를 받았는데요. 이 의원은 여성 가산점 5%를 받아서 최종 0.71% 차이로 하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하루 이틀 차이로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 이 두 분은 3선을 했던 의원이긴 한데 이혜훈 의원에게도 3선을 했는데도 여성 가산점이 붙었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혜훈 의원이랑 하태경 의원은 사실 뭐 거의 동등하게 싸워야 되는데 여기에 가산점이 5%나 붙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네.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나는 당이 원하는 대로 다 그냥 미리미리 알아서 해뒀더니 결국 날 이렇게 버리냐 이런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 과연 원데이터를 공개를 해줄지 안 될지 잘 모르겠네요. 또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되어 있는 공천 관련 인물에 대한 이 결정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5.18 망언을 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던 도태우 후보 그리고 난교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장해찬 후보 이 두 분에 대한 공천이 유지가 되나 봐요. 네. 국민의힘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밤까지 회의를 한 끝에 도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4차례 걸쳐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고 그동안 도 후보가 2차례 걸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을 들어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면서 9명의 공관위원 만장일치로 공천 유지를 결정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한 위원장이 5.18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라는 말과 배치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어쨌든 도의원에게는 전화해서 경고를 했고 공천 유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난교 행위를 예찬한 부산 수영구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발언 취지의 전체 맥락에 비춰보면 후보 결정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후보 자격을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또 그런가 하면 총선을 한 달여 남기고 미리 당선 축하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보은, 옥천, 영동, 괴산에 출마하는 박덕흠 의원인데요. 이분도 이제 논란이 되자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하면서 오래된 지역 모임을 하면서 했던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사모라 그러죠. 금사모. 네. 자, 9명의 공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도 후보에 대해서, 도 변호사에 대해서 공천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공천 유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 도대체 누구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의 눈높이는 일단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민이 아닌 것으로 참네원. 자, 그리고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요즘 시끄러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같이 연합해서 지금 꾸려지고 있는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인데요. 여기 시민사회 추천 후보 2명이 종북 반미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진 사퇴를 했죠? 네,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후보로 추천된 전지혜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희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나란히 자진 사퇴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운영위원은 한미연합훈련 때 반대 시위 등을 주도한 반미단체 결의하나 활동가 출신으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안보관 논란이 제기됐고요. 또 정 부회장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석과 진보당 입당 이력 등 그런 논란이 돼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사퇴를 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여당의 치졸한 정치 공세에 빌미가 되느니 여기서 도전을 멈추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주도했거나 그러니까 그런 주도한 단체 활동가라던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석했다든가 진보당 입당 이력이 있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비례까지 못할 정도의 것인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이거는 본인의 가치관도 좀 있는 거고 그런 목소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조중동이나 이제 보수 매체에서 좀 종북이 아니냐, 반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사실상 보수 언론에서 좀 주도한 논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요.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도태우 같은 사람은 아무리 2번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뭡니까? 5.18을 가지고서 북한이 개입했다 그러고 그런 얘기가 지금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장해찬 씨도 이상한 말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거는 진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거 아닌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드네요. 시민사회단체가 그래도 나름대로 국민 경선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후보를 모집한 거였거든요. 네, 실제로 뭐 보수 언론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했지만 진보 매체에서는 그렇게 네. 휘말리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거는 너무 민주당이 몸을 사려가지고 그냥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요.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대사라는 이제 이름까지 얻었는데요. 이분이 장관이었는데 차관급도 아니고 차관 복급의 호주대사 임명된 것을 보고 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이 호주 대사관으로 불명예스럽게 출국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공영 언론 ABC 톱 1만을 장식하는 또 일이 벌어졌군요. 네, 어제 ABC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 제목은 한국 대사 이종섭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벌어진 최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이 전 장관의 출국까지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다뤘는데요. 네. 그러면서 언론은 이 전 장관의 논란이 향후 외교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현지 교민들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에 반대한 것과 관련해서 호주 일반 국민들도 곧 이 내용을 알게 되면 한국 대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또 이 전 장관의 내용을 보도한 호주 ABC 방송은 호주 대표적인 언론사로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 조사에 따르면 호주 국민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론이자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꼽힌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ABC에서 나온 제목이 이거예요. 한국 대사 이종섭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 이거 되게 기분 나쁘다는 취지의 제목인 것 같은데. 네. 한국에서 벌어진 최상병 사망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비교적인 상세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러면서 한국 대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당신들도 갖게 될 것이다. 야, 역시 이제는 우리나라 언론을 볼 것이 아니라 외국 언론을 봐야 우리나라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정말 실감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종섭 대사관 홈페이지에 어쨌든 인사말 올리고 공식 부임했습니다. 네, 어제 대사관 홈페이지에 이 대사가 인사말을 올렸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대사관은 양국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국방, 방산 협력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을 했고요. 근데 사실 이 대사가 아직 윤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 원본을 받지 않아서 또 수여식도 하지 않아서 통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교부는 조만간 원본을 외교 행랑편으로 호주에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안 보냈어요? 보낸다고 한 게 며칠 전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제 MBC에서 나온 단독 보도가 조금 있었는데요. 잠깐 얘기를 언급을 하면요. 지난해 8월에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에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도로 가져왔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수사 기록을 재검토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국방부 조사관 본부가 이미 해병대가 수사한 걸 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하냐면서 난색을 표했던 그 정황을 공수처가 포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가 수사한 기록을 왜 검토하냐고 난색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신범철 당시 차관이 그럼 장관이 명령하면 되냐 이랬더니 명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종섭 장관이 그 다음날 이틀 뒤에 조사본부의 책임자들을 불러서 직접 검토를 하라고 명령을 한 사실이 이제 공수처가 조사한 내용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당시 국방부 수뇌부가 재조사가 아니라 기록을 재검토하라고 한 점을 좀 주목하면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뭐해요? 이미 이종섭은 떠났고 공수처는 지금 초토화돼서 앞으로 제대로 수사할 사람 자체가 없는데 이러면은 안 됩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법이 폐트 발의된 것에 대해서 여기에 추가해서 이종섭 특검 법안도 발의했어요. 네. 지금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외교부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일단 뭐 장관들의 탄핵에 대해서도 추진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어제는 일단 이종섭 특검 법안을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이용선 의원이 어제 오전 국회의원과의 당론으로 발의한 이종섭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박주민 원내 부대표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면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으니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특검 법안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 결과를 원하는 대로 얻지 못했다고 해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공수처도 못 믿냐 이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사실 그래요. 뭐 특검을 남발하냐, 사실 특검을 자주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맞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게다가 공수처도 지금 완전히 망가져서 수사할 사람도 없고 사람 자체가 없어요. 공수처 당연히 못 믿을 수밖에 없고요. 이러니까 특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에 대한 상황을 무시하고 그런 걸 얘기한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특검법 발의해도 결국은 다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라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다. 200명 넘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결국 이것만 지금 우리가 알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진아 기자 여기까지 오늘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최진봉 교수와 함께 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한 털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랐습니다. 산양 산삼인데요.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고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율을 높였고요.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갈 나 자신에게도 선물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그냥 여러분이 샥 가져가는 거예요, 집으로. 산삼 순백 1+1과 함께요. 네, 여기에 더해서 산삼떡 3종 세트도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이고요. 네이버에서 산삼 순백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상품 정보가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또 기다리던 우리 최진봉 교수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진봉 교수님 오늘도 어떤 시원한 말들 해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뭐 해주실 말 있어요? 준비하는 거 있어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 그래요? 준비 많이 했어요? 네. 알았어요. 오늘 한번 들어보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금 호주 대사 임명,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출국 날짜를 갑자기 그냥 연기시켜가지고 우리를 안심시키더니 또 갑자기 싹 야반도주 하듯이 가버리고 도망다니고 취재진 피해가지고 출국하고 게다가 그냥 비행기 하나 타고 찌 가면 되는데 굽이굽이 돌아가지고 호주 교민들을 피해서 그냥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도 잘못된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당당하고 떳떳하면 그날 사실 그 2시간 전부터인가 아마 민주당에서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전에 들어갔잖아요. 그 전에. 미리. 참 진짜. 준비성이 뛰어나서 그럴 수도 있죠. 창피해서 그런 거예요. 뭘 준비성이 뛰어나요. 자기도 아는 거야. 부지런해서 그럴 수 있죠. 뭘 부지런해요? 부지런하다고 비행기 타러 4시간, 5시간 전에 가? 아, 그럼요.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해? 짐도 싸야 되고. 짐을 그 전에 싸놔야지. 로비에도 있어야 되고. 로비를 왜 있어요? 로비가 아니라 그거 아니야. 라운지 얘기하는 거죠 지금? 라운지를 로비라고.
내가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좀 까먹었어요. 야, 진짜. 네, 라운지에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빵도 먹어야 되고 뭔 할게 빵을 많습니다. 먹어? 거기 라면이 맛있어요. 컵라면이. 국민들 마음에 불 질러놓고 한다는 소리가 라면 먹겠다고 이제 아유 모르겠어 라면 뭐가인지 안 먹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공수처에 입건돼서 피의자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도 안 됐고 그렇죠. 수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한 번 4시간 그것도 본인이 직접 나가 자진 출석했어요. 그 전에 자진 출석하지도 않더니 갑자기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내놓은 휴대전화가 깡통이야. 제가 말하는 깡통이라는 이유는 뭐예요? 최상병 순직 관련한 내용 다 끝난 뒤에 그 이후에 새로 만든 휴대전화를 제출했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휴대전화 제출한 게. 얼마나 똑똑해요. 업무 수첩은 폐기했대요. 얼마나 똑똑하냐고요. 뭐가 똑똑해요? 이게 범죄 은닉, 얼마나 범죄 머리가 은닉, 좋아요. 증거 인멸이지. 네. 이런 사람이 호주 대사가 돼요? 이게 말이 되느냐? 대한민국 창피해 죽겠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간 대사가 피의자 신분이고요. 출국 금지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루 만에 풀어줘 또 이의 신청했더니 그 이유가 뭐야? 수사 한번 받았다고 가서 조사 한번 받았다고. 4시간 가서 조사 받으면 처음에 가면 뭐예요? 인적사항 물어보고 집이 어디예요? 뭐 물어보고 1시간 다 가. 뭘 조사했는데 대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앞으로 잘 받고 어떻게 잘 받는데 호주가 있는데. 화내지 마시고요. 화가 나잖아요, 8번 공님께서 나는 부지런하니까 전날 갑니다. 공항에. ST76님, 저는 면세품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갑니다. 다들 이렇게 미리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아이고, 그런데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농담 삼아 말했지만 네.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이 호주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를 비꼬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호주 교민들도 정말 못 살겠다, 창피하다 이런 얘기 지금 다들 하고 있다는 거. 도대체가 뭐가 문제길래, 뭐가 그렇게 밝히면 안 될 게 많길래 한국에 있으면은 오라가라 할 것 같으니까 한국에는 다른 자리를 안 주고 외국으로 보내버리고 그렇지. 장관이었던 사람이 차관 보호 자리를 찾아서 가고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래놓고는 공수처가 나서가지고 앞으로 수사 협조한다 그랬다. 대신에 우리는 출국 금지에는 반대했다. 이런 말 하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언론이 또 다루는 방식도 문제가 됩니다. KBS는 이거를 딱 단신으로 처리를 했더만요. 어처구니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이슈를 단신으로 하는 MBC는요 직접 따라갔어요. 비행기 타고 따라가가지고 물어도 보고 네. 그랬더니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 다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이건 국민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아까 이진아 기자 설명했잖아요. ABC 방송사에서 열심히 보도했다고. 그만큼 관심 가는 뉴스를 어떻게 단신 처리를 합니까? 직접 가서 취재를 못하더라도 몇 개 꼭지로 나눠서 보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실제 다른 언론사들 보니까요. MB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따라가 취재를 했고요. SBS도 3번째 리포트로 전 장관이 신임장 원본을 받지 못했기에 그 사본을 주재국에 제출한 뒤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도 하면서 여야 반응까지 다뤘어요. 뿐만 아니라 JTBC는 첫 번째 리포트로 심지어 종편인 채널A 뉴스A 같은 경우에 6번째로 했어요. 아니 당연히 이건 중요한 이슈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언론을 피하고 민주당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보인 부분 또 호주에서도 우려와 걱정이 있고 호주 교민들도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뉴스를 어떻게 단신 처리를 합니까? 이정미님께서 제가 호주 시드니에 살아요. 네. 제가 교포인데요. 정말 창피하고 개탄스러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꾸방꼼냥님께서 이름 복잡하면 제가 어렵습니다. 박대령 증인신문 첫 번째가 이종섭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재판이 또 미뤄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참. 어쨌든 오늘도 MBC는 이렇게 열심히 보도하고 또 탄압받고 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도 이 사안을 톱뉴스로 다루었고요. 여기서는 특히 이런 얘기도 하더만요. 네. 이 사람 이렇게 오면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그렇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랬잖아요. 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이나 이 정부 당국에서는 예. 호주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장관급 인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근데 정작 호주 쪽에서는 그 사람의 의무로 인해서 우리하고 외교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을 왜 내보냈겠습니까? 이유는 뻔해요. 이게 만약에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를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 최상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도 이루어지고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의혹도 있다 보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논란이 됐을 경우 이종섭 전 장관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몰라요.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은요.
그거예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런 그 관련된 사람들이 신범철 차관은 지금 공천 받아가지고 출마했잖아요. 그다음에 임성근 맞나? 임종덕. 두 사람. 임성근은 네. 1사단장이고 이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임종덕 2차장도 출마를 했어요. 두 사람은 뭔가 하고 있어. 근데 여론조사에서 그들이 이기는 걸로 나와요. 답답합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근데 두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민간인 신분. 그럼 혹시나 폭로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낸 거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분 같은 민간이니까 수사받으러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야 돼요. 이 무슨 사람 안 의혹? 간다고 버티면 안 돼요? 이종석 체포. 씨가? 아, 그럼 또 체포합니까? 체포해야지. 아니 강제 소환을 해야지. 물론 그렇죠, 사실은.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이 바로 도주의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혹시나 자리 주고 나가라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제 말은. 아니 뭔가 이 사람을 좀 해외 내보내지 않으면 안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책임 안 지려면 누군가 지시받았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예를 들면 그 지난번에 MBC 보도에 따르면 그런 거 아닌가. 일반 전화로 그러니까 대통령실 가지고 있는 일반 전화로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시하고 나서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를 시켰어요. 해병대 수사단에서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취소시켰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카자흐스탄인가요? 어디 출장 갔잖아요. 맞아요. 출장 가서 보좌관이 계속 전화를 해요. 해병대 사령관한테. 네. 이유가 딱 하나. 1사단장 일하고 있냐 지금. 출근했냐.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그것만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이 사람 단독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박정훈 대령이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자기가 해병대 사령관한테 들었는데 대통령이 극노를 했다더라. 대노를 했다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은 그런 거 가지고 극노하고 대노하죠? 가까운가 보지. 아, 누구랑? 그 1사단장. 왜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콕 찍어서 꼭 보호해주고 그냥 감싸줘야 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있겠지. 그래서 특검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특검을 해야지 밝혀내야 되니까.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텐데 3년이나 남은 대통령님인데. 또 해야지 그래도. 그래서 오늘 박주민 의원이 두 가지를 했잖아요. 이미 최상병 관련 특검은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거부권 행사할 것 같으니까 또 이종섭 또 한 거야. 그러면 이종섭이든 최상병 사건이든 특검을 해놓으면 하나가 거부권대로 또 하는 거야. 계속 해보는 거지. 그랬더니 갈 때까지 해보자. 여당에서 특검 남발한다 뭐 남발 같은 소리 하고 욕하잖아요. 있네.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특검 뭐가 맞아요? 남발하잖아요 지금. 아니 입법부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수사해봐 그럼 특검하는지. 공수처가 이렇게 의혹이 해야지. 나오는데 공수처가 제대로 해야지. 공수처 제대로 못하잖아. 공처장도 지금 누가 임명될지도 모르잖아.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알았어요.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화가 나게 하잖아. 옆에 질문이 지금. 저는 객관적으로 뭘 공정하게 객관적이야? 여당의 시각을 제가 딱 그러니까 짚어가지고 여당의 말해주는 시각을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객관적이지 안 않고. 그러면 우리는 공정 언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공정하게 여당의 시각과 대통령실의 의중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을 제 오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성실한 편이나 사람인지. 좀 들어봐. 내 편.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뭘 아시겠죠? 성실해요? 자,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비판적인 보도를 지금 축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KBS 사장이 된 이후에 KBS 박민 사장 된 이후에 KBS 구성원들이 지금 불만이 너무너무 높아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정권 비판적인 보도는 없어지고 정말 중요한 뉴스도 단신으로 처리하고 사라지고 네. 대통령 찬양하려는 얘기만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KBS가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죠. 사실은 사장 한 명 바뀌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명만 바꾸면 되는군요, 모든 일이. 뭐 그런 거지 결국. 왜냐하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도국장을 누가 임명하고 보도국장도 원래는요 노조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해야 되거든요. 그거 무시하고 해버렸어요 그냥. 그렇죠. 그 내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나중에 임기 끝나고 나면 윤석열 물러나자마자 아주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진짜로 네. 그래요? 그럼요. 조사하고 수사해야지. 정권이 바뀌면 저는 그래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예전에도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사건 때 KBS가 어떤 짓을 했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보도국장 그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세월호 특조위에 나와가지고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원래 앞에 배치돼 있던 세월호 관련된 그러니까 정권의 부정적인 박근혜 정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날 수 있는 걸 뒤로 빼라. 또는 아나운서들이나 진행자들 그때 검은 옷 입고 진행하고 기억나시죠? 맞아요. 기억나요. 그거 검은 옷 못 입게 해라.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예전에 영국 방문했을 때인가
비가 오다가 갑자기 해가 뜨니까 뭐 후광이 비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보도까지 이런 식으로 망가진 사례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KBS가 망가지고 다시 회복됐다가 또 망가지고 그래서 공영방송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정권이 사장을 임명하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공영방송을 거버넌스 그러니까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개편하자는 개정안을 내놨는데 네. 지금은 국민의힘 반대로 통과가 안 됐잖아요 결국은. 그랬죠. 방송법 통과시켰더니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랬죠. 그 국회를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지고 지금 발의를 못 해가지고 폐기돼 버렸어요. 그거 내용 보면요 여야가 추천해서 사장 만들지 말고 일반 예를 들면 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장을 추천하고 거기서 임명해서 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못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지금. 아니,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이 거부권이 참 재밌는 게 간호사법을 그렇게 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민주당이랑 간호사들한테 피해 시켜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러니까 또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게 뭐냐고요? 그럼 그때 통과시켰으면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싹 자기네 이거부터 필요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법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이나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 예.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제가 이렇게 잘 어필하고 너무 편파적이네요. 어필하고 진행이 교수님에 편파적이에요. 대해서 좀 잘 이런 지적을 편파 진행이 해주고 어디 있냐고. 잘 발목을 잡아주니까 발목을 왜 잡아 내 발목을? 지리산 불다람쥐님께서 네. 노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뭘 존경해요? 댓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여당 편 같은 이라고. 전 여당 편으로 한번.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 두 명의 언론 그 전문가를 영입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노정면 이분이 이제 전략공천 받았고 한 분이 남동을에 출마하는 이훈기라는 사람. 이훈기. 네. 남동을에 출마하는데 아직 경선이 남아 있습니다. 공영방송 정상으로 해서 늘 뛰는 사람, OBS 노위원장 했고 아세요 혹시? 알아요. 네. 네. 이훈기. 그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압니다. 네, 이훈기입니다. 왜 여기 나와서 선거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선거운동 아니 이분이 좋은 진짜 분이다. 나는 소개를 하는 거예요. 뭐 어이가 선거운동이 아니라 이훈기가 좋은 분이다. 이렇게 OBS. 사심 가득해 이렇게 방송을 합니까? 아니 남의 방송 와가지고. 공영방송 정상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게 뉴스토마토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OBS가 아니다. 이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MBC 일기예보석 파란색 1, 네. 미세먼지 농도 1 얘기 나눴죠. 아유. 선방 심의 해당 안건을 신속 심의로 상정하면서 이거 문제다 이랬는데 네. 최근 선관위에서 또 이상하게도 선관위는 왔다 갔다 해요. 이상해요. 이거 문제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걸 문제된다고 얘기하기가 너무 웃기는 거지. 근데 선관위 진짜 웃긴 게 그러면서 또 정권 심판이란 말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말 또 쓰면 안 된대. 안 된대. 그것도 예비 후보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봉선 가면 또 된대. 뭐야 도대체 웃기잖아요. 이게. 선거법 고무줄이야? 위반이라는 게. 늘렸다, 줄였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정권 심판 원래 모든 총선에 정권 심판 얘기했어요. 야당은 지금까지 안 한 아니, 사람이 누가 어떻게 있어요? 그게 선거법 위반입니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여당 편을 들고 싶어도 그건 진짜 못 들겠다, 솔직히. 그러니까 봐. 한계가 오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당 편 들다가 언젠가 한계가 올 거다. 지금 벌써 왔네. 네. 그 1번 이것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분들이 무슨 의도를 갖고 생각을 해봐. 일기예보 하시는 분이 네. 민주당하고 관계 있는 분도 아니고 민주당을 뭘 지지하겠다고 1번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이렇게 국민의힘 문제 삼기 전에는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야. 내가 볼 때. 그분들은 그냥 늘 색안경을 끼고 혹시나 또 1번 지지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 뭐가 눈에는 뭐만 보인다잖아. 그래도 파란색 1번은 좀 파란색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것 보세요. 솔직히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정부가 네. 규정을 만들어놨어. 미세먼지가 보통일 때는 파란색으로 규정한다. 아, 그래서 그렇게 그렇군요. 돼 있어요. 어허. 그래서 파란색이에요. 누가 그럼 그때 빨간색으로 하지? 정상이고 보통 빨간색 이렇게 정하세요. 그럼 빨간색으로 했겠지 1번에. 저는 선관위가 왜 이렇게 편파적이고 잘못된 결론 내렸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예, 원래 일기예보 할 때 그 파란색은 보통일 때, 파란색의 차이는 보통과 나쁨이에요. 아. 미세먼지 상태가. 야,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 거 자체가 보통과 코미디인데. 나쁨인데 미세먼지 차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파란색은 좋음.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없어서 공기가 좋고 빨간색은 공기가 안 좋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나운서는 빨강 치마 입지 않았어요? 그랬던 몰라 확인이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빨간 치마 입었대요. 뉴스 외전은 왜 2번 계속 쓰는 거야? 2번. 맞아요. 뉴스에서 진짜 오렌지. 그것도 무슨 개혁신당이야 그러면? 오렌지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아이, 그래도 파란색 일 딱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응? 아무리 봐도 선거법 위반 같은데. 뭔 이방입니다, 진짜. 뭘 방송을 만들지 말라는 거지. 아니, 방송한테 뭐 숫자 쓰지 마라, 색깔 넣지 마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검정색, 하얀색만 써, 그러면? 칼라 TV가 왜 필요해? 흑백으로 바꿔. 다시 옛날로. 칼라로 할 필요가 없잖아. 다 검정색, 하얀색으로 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 생각을 해봐. 진짜 신박하다. 신박하잖아요. 칼라를 왜 만들었어요? 칼라 TV를. 흑백 TV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없지. 다 하얀색, 파란, 검정색밖에 없잖아. 어? 지금 변희재도 빨간색 다 알고 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넥타이를 빨간색 아이고. 국민의힘 같으니라고. 꾸방꾸방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 앵커 잡혀갑니까? 파란 스커트 입고 나왔던데. 참네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도 나서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일자 썼다고, 여사 뺐다고 방송 제재하냐? 여기까지 좋았는데 또 문정권처럼 할 거냐? 조선일보 사설인데 조선일보 왜 이럽니까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보니까 돌려가기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비판할 거면 똑바로 하고 싶은 하든지.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정부가 언제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일자 가지고 시비 걸었냐고. 그러니까요. 색깔 갖고.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어머, 진짜. 큰일 났어요. 뭡니까? 신 프랑코님께서 네. 뉴스마트 뒤에 파란색 배경 바꿔요. 아 이거 파란색이래 진짜. 이게 친민주당이야? 이거 빨간색으로 바꿔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제안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너희 면서 빨간색 입고 오세요. 그래서 내가 빨간색 좋아해요. 되게 잘 어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보수 언론까지도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사설을 쓸 정도가 됐다는 거. 이게 정말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진짜 창피스러워 죽겠다는 거. 네.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네. 제가 여당 편향적 방송을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자, 게다가 쿠팡 플레이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 시즌 5 네. 여기서는 좀 용감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대놓고 풍자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거 입틀만. 웬일이에요, 갑자기 이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실은 SNL 코리아, 물론 그 당시에는 SNL 코리아를 여기서 만든 건 아니지만요. SNL에서 그 텔레토비, 여의도 텔레토비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거 이제 풍자하고 원래는 정치 풍자가 다 열려 있어야 돼요. 외국도 정치 풍자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한테 그때 그랬잖아요. 대통령 하라고. 당선되면 네. 우리 탄압할 거냐? 그랬더니 네. 아니라고 괜찮다. 되게 대범하게 말씀해놓고 지금은 다들 불안에 떨고 있대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자기 말을 뱉어놨잖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하지 않을까요? 약간 걱정되긴 합니다, 이분들이. 좀 덜 심해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어제 친여에서 바뀌었네? 금방? 아니라니까요. 나는 네, 계속 알겠습니다. 친여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11일에 김유진 방심위원이 복귀를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심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뭐 그래도 6대2의 구조니까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2022년도에 뉴욕 방문할 때 있었던 바이든 날리면 자막 여기에 대해서 결국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어요. 그렇습니다. MBC. 6대2니까 말씀하신 건 두 분은 아까 이제 야당이 추천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견, 문제 없음을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렇죠. 6명이서 6대2니까 6명이서 이거 문제 있다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는데 이게 왜 과징금 처분이 되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아까 우리가 여러 번 이건 다뤘으니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인 입으로. 거기에다가 전문가들이 분석을 여러 번 했지만 어느 누구도 뭐가 바이든이 날리면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증명도 안 되고 본인도 얘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들린 대로 얘기하고 보도한 내용을 문제를 삼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관계가 있어야 잘못된 보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실이 뭔데요? 그러면? 그렇지만 여당에서 주장하는 건 이거잖아요. 뭐예요? 자막을 니네가 왜 굳이 그렇게 써줬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자막대로 듣게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자, 자막을 쓰는 이유가 애매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자막을 그러니까 왜 두 쓰는데? 개를 써주라고요. 뭐라고? 나중에 두 개 바이든과 썼어. 그래서 날리면으로 두 아니 개를 그러니까 써주라고. 처음에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들리는 대로 한 거예요. 자, 기자들이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자막 쓰기 전에 말을 하는 사람은 찾아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누구야? 또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확인하고 써요? 확인하고 왜 나한테 쓰냐고. 화를 내요 아침부터. 아니 뭐 여당이니까. 여당이니까.
우리는 여당과 야당이에요 지금. 알았어요. 네. 그건 제가 참을게요. 마음이 네. 넓으니까. 알겠습니다. 마음 넓은 여당 입장에서 보자면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네. 방심위 구성이 현재 지금 일단 여당이 유리한 구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결정이 지금 이해 안 되는 내지는 야당에서 아무리 주장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지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야당 추천 몫의 의원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네. 근데 어쨌든 이 바이든 날리면 과징금은 똑같이 방송한 다른 방송국에 대해서는 안 해요. 아무런 과징금을 주지 않았다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아무런이라는 말은 빼고 예. 어쨌든 문제 없음 뭐 처분 내리기도 하고 주의를 주기도 했지만 이렇게 MBC처럼 심하게 안 했다는 게 가장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방심위에서 또 이번에 틱톡 네. 하고 그 대통령 그 풍자 짜깁기 영상에 예. 대해서 접속 차단도 지난번에 한번 했었었고요. 그렇죠. 예. 틱톡하고 메타에 있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상도 모두 삭제해버리기도 했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저게 뭐예요? 챌린지 하는 거예요. 입틀막 챌린지죠? 챌린지.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건요, 저는요, 전 세계적으로 저는 퍼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언론들이 또는 뭐 정부가, 권력기관이 일반 개인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침해적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온 세계가 저는 분노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다고 막힐 것 같습니까?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막아보세요, 한번. 그렇게 되는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행동을 합니까? 아니 무슨 민주주의를 후퇴를 시켜도 이따위로 군사정권 시대를 후퇴시켜놓은 거잖아요. 지금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왜 방해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누구든 대통령 앞이든 누구 앞이든 자기 할 말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사회 아닙니까? 민주주의 기본 권리이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대통령의 의중을 따라줘야죠.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독재국가의 대통령의 의중을 왜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스웨덴이나 외국 언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화 중이다. 진짜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창피해 죽겠어요. 아니 대한민국 사는 게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어. 우리가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K 방역 잘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잘 선방해서 정말 칭찬받고 잘한다고 박수받고 우리의 그 K 방역의 시스템 자체가 왜 수출도 되고 이랬잖아요.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 가서 대한민국 산다는 게 창피해 죽겠어. 그래서 나가질 않아요. 제가 해외를 창피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돈 없어서가 아니라? 돈 없어서 이유가 뭐든 안 나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한국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지금 그 지수 자체가 막 너무 떨어지고 있죠. 지금 모든 언론들이 대한민국 지금 마치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뭐가 가짜뉴스인지도 모르는데 막 본인의 뜻하고 안 맞으면 가짜뉴스라고 자기 마음대로 딱 결정해버리고 예, 말을 못하게 하고 입틀막을 해버리고 예. 이거 정말 문제다.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면서 민주주의 보고서 2024라고 하는 그 보고서에 한국이 지금 독재화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179개국 중에서 47위이고 0.6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작년만 하더라도 0.73이었고 28위였는데 정말 몇 단위가 아니 20단위가 떨어지니까 20개 단위가 그리고 그 전엔 사실 더 높았었어요. 그렇죠. 이거 게다가 보고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내용들도 써 있고요. 윤 대통령이 성평등을 공격하고 문재인 정권 행정부 구성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보고서에 이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고요. 전 세계가 이 보고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거의 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민주주의의 수치가 낮아졌다, 뭐 지수가 낮아졌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무역이나 수출에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저는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되고요. 네. 나라의 이미지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하게 될 겁니다. 남북 관계도 지금 불안해가지고 한반도의 불안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냥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가 이 위험한 나라에 그리고 민주주의가 상실돼서 본인의 이익 실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면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 우리나라에. 네. 그러면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신뢰도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신뢰도가 떨어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전 세계로부터 신뢰도 떨어진 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무역에도 문제를 발생시켜야 돼서 우리나라 전체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걸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위험에 빠지는 행동을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는 행동이고 저는 이거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유력지 베를리너 모르겐 포스트에서는요. 9일 현지 시각으로 9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고요.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을 거론하면서 한국에서 대통령은 비판을 감당할 수 없냐.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냐. 이런 등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이 동아시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와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부르면서 억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특히 비판하는 언론사, 비판적인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서 MBC를 고소한 것 등 이런 사례들을 다 언급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과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 정말 정확하고 아주 탁탁 핵심을 정말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 언론보다 찝어내는. 훨씬 낫잖아요. 네, 훨씬 잘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은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규정도 본인이 만들고 싶다는 말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 네. 본인에게 비판적이거나 본인이 볼 때 불편한 건 다 가짜뉴스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본인 이제 심의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그걸 다 없애버리고 네. 차단해버리고 못 보게 만들고 이게 어떻게 이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어떻게 해외 언론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수위 높은 비판을 막 아무렇게나 하죠? 이 해외 언론 가짜뉴스 하는 거 아닙니까? 뭔 우리 소리예요? 해외 대통령이 언론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니 그 기분 나쁘든 말든 기분 나쁘라고 기분 좋으라고 기사 쓰는 거예요 원래? 기사는 아니, 기분 나쁘라고 쓰는 그래도 거예요. 우리 대통령한테 물어봐야죠. 뭘 물어봐? 당신 독재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하면 쓰지 말아야죠. 안 봐도 뻔한 걸 뭘 물어봐요. 물어보면 쓰라고 하겠어요? 눈치를 안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못 쓰는 건 언론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환경이 제대로 된 보도인데 이런 보도를 하지 못한다는 건 언론이 지금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창피한 줄 알아야지, 언론이. 정권을 비판하고 언론하라고 역할을 하라고 내줬더니 언론이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백사자머리님께서 독일까지 압수수색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근데 미디어 워치는 왜 압수수색 안 하는 거야? 싱프랑코님께서 노영희 변호사님 빨간당 공천을 노리시나요? 이래서 네 맞습니다. 제가 빨간당 공천을 노리고 있으나 저에겐 연락이 안 온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진짜 둘 다 어디 가버리겠어요. 갑자기 우리가 사라지는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당 편을 들어도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최 교수님 앞으로 서고 조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준명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의 이 만담, 우리 솔직히 SNL 코리아보다 더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희를 계속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이슈 화합으로 돌아옵니다. 네, 잠시 광고 타임입니다. 통통몰에서 주얼리 상품을 20%에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기념 선물로 가족과 지인에게 주얼리를 선물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저도 주얼리를 착용하지 않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아무도 안 사주네요. 우리 식구들 우리 방송 자주 들으니까 이거 보시면 좀
저희 불만 사항을 잘 양해를 하시고 한번 주얼리 통통몰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시고 예쁜 거 있으면 저한테 선물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 한번 들어가셔서 괜찮은 거 있으면 20% 할인된 가격에 또 좋은 기회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최진봉 교수와 함께 방송하면서 여당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진행을 해봤더니 택커비님께서 막 화를 여러 번 내시면서 옹호할 걸 옹호해야죠. 왜 그래요? 화를 내십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이슈합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워치 왜 압수수색 안 하냐고 최진봉 교수가 호통치고 갔는데요. 아니, 저는 고소고발 당한 한 건도 없어요. 현 정권으로부터. 진짜요? 네, 네. 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좋아요. 솔직히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이분이 지금 태블릿 PC를 그 옛날에 특검 대통령하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검에서 할 때 김한두인가요? 하여튼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네, PC.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어쨌든 입수한 다음에 누구로부터 입수한 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마치 최순실이 쓴 것처럼 둔갑시켰다. 조작했다. 조작했다. 의혹이 아니라 했다. 네, 조작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허위사실 유포죄로 재판을 받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징역 2년을. 그거는 이제 JTBC 태블릿 PC. 그건 JTBC 두 대니까 거요? JTBC. 그래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어쨌든 그거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잖아요. 1심에서. 네. 그러다가 2심에서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네, 나왔죠. 네. 그럼 보석으로 보통 나왔다고 치더라도 재판이 이렇게 오랫동안 중단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나온 지가 2019년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5년째. 지금 5년째 이러고 있는 1년 6개월째 재판 안 해요. 게다가 네, 더 중요한 재판 안 건 해요. 지금 이분이 국회의원 되겠다고 이번에 소나무장 나가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공천 받겠다고 비례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까지 있는데도 왜 고소고발 하나도 안 당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저는 해요? 이제 윤석열 한동훈의 특검제 4팀이 또 다른 태블릿 PC를 조작했다. 의혹 제기가 아니라 했다라고 질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범죄자다. 질문 전혀 뭐 고소고발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도 왜 그러냐고요? 조작했으니까 걸렸으니까. 제가 오늘 출마 선언하거든요. 그때도 또 그대로 할 거예요. 범죄자 한동훈을 바로 체포하겠다. 뭐 이런데 그래요? 보약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범죄자 한동훈이 아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범죄 저질러요? 확인도 안 됐는데. 특검제 4팀에서의 이제 이 모든 조작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검제 4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팀장이 생각한다? 윤석열. 확신한다? 팀장이 윤석열. 예. 저는 이미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고소하면 돼. 허위사실 공표. 이제 후보자니까 허위사실 공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법 위반인데. 네, 고소하면 돼. 아무 때나. 근데 만약에 한동훈이 전혀 조작한 거 없다 그럼 제가 또 고소하는 거죠. 허위사실 공표. 그렇군요. 그러다 진짜 들어가요. 보석 상태인데 위험한데. 어쨌든 하여튼 뭐 저는 1년 6개월째 재판도 없고 뭐 재판부가 도망 다니고 뭐 재판님은 또 태블릿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자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공약이요. 저 1년 안에 끌어내겠다 쟤네 2명. 알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삭제해 주세요. 뉴스토마토는 공정 언론이라는 거. 자, 총선까지 28일 정도 남았어요. 현재까지 판세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영 네? 원장님 판세 분석, 현재까지 판세 분석. 판세 분석하면 안 되는데. 네. 판세 분석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 벌써 그 교만하냐 이런 이야기 나올 거고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그러면 희망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네. 희망사항요? 희망사항은 저는 뭐 보다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니까 민주당이 이길 거예요. 그러나 과반하는 거는 현재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판세는 민주당과 이제 범야권 세력들, 연합 세력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는 있으나 네. 정확하지는 않다. 네, 과반 이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실은 제가 어제 어떤 좀 요청을 받고 지역구마다 이제 정보 취합을 좀 해봤어요. 네. 해봤더니 현재 대충 나오는 게 125대 110 정도 나와요. 지역구가. 125는 민주당.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110. 110이가 여기에 이제 20개 정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비례가 들어가게 되면 한 140대 130? 145까지도 갈 수 있고 뭐 150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게 뭐 앞으로 선거가 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민주당이 일당은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까지는 확실한 것 아직까지는, 같은데 네. 예. 변수가 특별한 게 나오지 다만 않는 과반을 넘길지는 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그래요. 없습니다. 자, 우리 변희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 예상대로 그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숨겨놨던 그 막장 공천이 이제 죄다 터지면서 급격히 국힘당이 이제 하락세로 접어든 거죠. 네.
그냥 이제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했다가 이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황이. 뭘 묻는다 예상됐던 거지만 김건희 특검법만 이제 부결시켰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겠다 했다가 지금 역풍 맞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박진영 부원장은 20대 100시 이런 거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하여튼 이 법야권 전체가 이대로 가면은 뭐 법야권이 과반은 법야권 180 넘지 않을까요? 이게 민주당 국힘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계산이 이게 법야권 하다 보니까 180도 가능하겠다 법야권이. 법야권이. 근데 또 야권이 맨날 분열하니까. 서로 근데 다른 이번에 모습을 지역에서 내니까. 그렇게 세게 부딪힐 것 같지는 않아요. 지역에서는. 오히려. 자, 그런데 캔다이님께서 변희재 대표님 벌써 2년째인데 맨날 끌어내린다고 말만 합니까? 이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들의 범죄를 다 밝혔으면은 그걸 갖고 민주당이 가서 끌어내렸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내가 직접 들어가서 끌어내리고 난 나오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들어가려는 당은 소나무당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결정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이 선거가 앞으로 28일 정도 남았는데 조금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까요? 일단은 조국 신당이 나와서 하나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이제 급격하게 정권 심판론을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저는 민주당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봐요. 그렇게 드러누웠던 민주당이 조국 신당이 뛰쳐나가니까 같이 뛰쳐나가고 이재명 대표 반응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마 그들보다 더 센 소나무당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서로 누가 먼저 윤석열 심판하겠다 경쟁하게 되면요 이 바람이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뭐 선거 구도는 정권 심판론이고요. 다자 구도는 없습니다. 숫자 문제에서 그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투표율이 문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일 만약 투표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봅니다. 왜요? 이 진보층이 아직 그 결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변 대표 이야기도 맞습니다만은 빨리 정권 심판론을 세게 불러일으켜서 자기 지지층들을 이 선거라는 이 정권 심판론에 판으로? 빨리 프레임에다가 이 동원을 시켜야 됩니다.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자, 국민의힘 공천, 민주당 공천 좀 정리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국민의힘 공천 좀 전에 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김건희 특검법을 의식해서 였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용한 공천, 뭐 이변이 없는 공천 이랬다가 지금 갑자기 그 특검 2월 29일 이후에 갑자기 판세가 막 다 뒤바뀌어가고 요동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 도태우 씨도 이제 현역을 이기고 공천됐다가 5.18 플러스 부정선거 이 한마디로 지금까지 국힘당 공천 기준에서는 무조건 배척했던 서류 심사에서 배척했던 거가 다 걸려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안 내보냅니다. 제가 아는 국힘당은요. 조금이라도 이 정당 대표에 해를 끼치는 거 했다면은 돈에 관련된 건 잘 안 쫓아내는데 입으로 터뜨리면 거의 쫓아내는데 이걸 이렇게 지금 이 도태우를 안 쫓아낸다. 뉴탐사하고 저하고 그저께 특종을 터뜨렸는데 유영하와 그 이관섭 대통령 실장이 서로 1+1 공천을 이야기를 했다. 유영하가 욕을 했다. 그러니까 1+1이 뭐냐? 나도 하나 해주고 하나 더 달라. 그래서 원래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확보한 이 제보 증거로는 비례대표 하나로 봤는데 결국 대구는 비례대표랑 똑같은 겁니다. 따지면은. 이 도태우 아니냐, 1+1이. 이렇게 안 쫓겨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변호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민사재판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가까운 사이 아니었는데, 뭐 그 사이에 뭐 했던지, 이상할 정도로 도태우를 폈는다. 근데 그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그 문제가 터지니까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서 공천권을 유지할지 말지를 판단한다고 해놓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괜찮다. 그냥 남겨주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저 인천에 연수울에 민경욱은 부정선거 주장했다고 컷오프 시켰는데 그랬죠. 도태우랑 같이 했거든요. 그건 뭐냐고 이거는. 근데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저 보수 진영이 그 지만원의 이 북한 개입설 정도가 아니라 북한 임시정부설이에요. 이건 광주에 여기 다 뚫렸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아웃시켰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쪽 사람은 유독 도태우만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 부원장님? 저는 이게 독일 같은 데는 역사 왜곡죄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사람을 공천 줄 거면은 광주 가서 뭐 5.18 정신을 계승한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국민의힘이 체제 내의 보수 정당이 아니라 극우적인 아스팔트 정당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거 빨리 잘라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결국 도태우 변호사 남겨두고 난교 예찬이라고 불리는 장예찬 후보도 그대로 지금 부산 수영군가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공천 결론적으로는 뭐 뻔할 뻔짜였다. 우리가 예상한 바로 그대로였다. 이렇게 또 뭐 나옵니다. 박덕흠 같은 경우도 뭐 네. 마찬가지고 뭐 거기도 하여튼 뭐 돈으로 문제는 사람들 안 잘라냅니다 이거 이 사람들은 뭐 엮였는지. 근데 설화를 한 사람들 많이 잘라냈는데 지금 도태우는 무조건 버티고 있는 거고 장해찬은 모르겠어요. 장해찬은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날리는 거. 아니 장희찬도 그냥 괜찮다. 그 정도 수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근데 다시 사과를 했거든요. 사과를 한 상태인데 네, 사과했고 지금 이제 급격히 이 하향세를 타니까 하여튼 뭐 이 국힘당은요 워낙 기회주의 성향에서 하향세를 타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이준석을 불러온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에 또 조선일보 쪽에 공천 많이 돼서 그런지 중앙동아가 좀 엄청나게 돌격하고 있는데 장해찬 같은 애 쫓아내고 이준석 데려라 이게 아마 또 논란이 붙을 겁니다. 이거. 이준석을 데려오라고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준석까지 이제 표합시다 이거죠. 손잡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장해찬 씨 난교 발언이라는 게 이제 과거 난교 예찬 발언이죠. 난교 예찬 그냥 난교가 발언이죠. 아니라. 뭐. 예, 예. 바이든 날리면 대통령 아래에서 뭐 웬만한 거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아니 근데 또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 2014년도에 있었던 말이고 네. 그때 그분이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의 취지는 네. 이제 뭐 사생활은 어떻다 치더라도 일을 잘하면 그냥 그 사람 일을 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네. 뭐 그 말도 뭐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냐가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뭐 일리가 없는 게 아니라 공직자는 사생활도 중요하죠. 사기업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뭐 국회의원 뽑는 건데 정말 난교 좋아하는 사람 뽑으면 됩니까? 근데 그 사실은 이게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의 이 발언 문제나 도덕성 문제는 하루 이틀 끌다가 끝날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실 국민들이 큰 기대 안 해요 원래. 원래 기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거보다 그 이종섭 장관의 호주론 뭐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야지만이 사실은 야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이게 국기문란 사건이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사례로 볼 때는요, 4년 전만 하더라도 물론 그때 김종인 씨가 있었을 텐데 김대호 씨라고 관악을 나왔던 후보인데 네. 노인도 우리가 장애인처럼 잘 대해준다 해간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이건 노인 비하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김대호 씨였던 김대호 씨가 예, 장애인 우리가 복지하듯이 했던데 한 방에 날아가 버렸고요. 뭐 자기가 하지만 그 차명진. 예, 차명진. 난 비슷한 말 가지고 날아갔고 많이 날아갔었거든. 그리고 2010년대인데 그 한양대 그 사학과 교사 한 분이 5.18 그 특위가 있었잖아 그때. 네. 과거 사측에서 5.18 연구를 같이 한 이것만 해도 날아갔어요 그때. 연구를 같이 했다고. 연구 같이 했다고. 그거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그러니까. 정도로 원래 저 사람들은 표에 조금만 도면 날린다 그러는데 이번엔 확실히 이게 날리면 효과인지 잘 안 날아가네. 그 사회적인 사건에 대한 인식은 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사적 영역에서의 발언들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 김용민 목사님 옛날에 2010년도 출마했다가 과거에 그 인터넷 프로그램에서 뭐 욕설을 썼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요 인터넷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분이 출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는 건 좀 과하지 않았나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네. 자, 제가 봐도 국민의힘은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 같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는 안 자른다. 이게 국민의 눈높이다. 이런 바이든 날리면 대통령 시대인데 뭐. 이런 지적을 계속하는 것 이러면요 같습니다. 아마 후보 등록 때까지 이거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그럴까요? 가서 야금야금 지지를 빼먹죠 이러면.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현재 부산시연구 같은 경우는 장해찬 후보가 50%를 넘게 앞서는 것 같이 나와요. 공천 잘못해가지고 거기는 진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공천에 나가요. 지금 하태경 의원만 바보 됐어요. 네. 근데 그 운동권들 그렇게 잘 지금 대우해 주는데 전향 운동권 1세대 하태경은 그냥 이 몸이 올라가 버리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네. 너무 일찍 자기 고백을 했어.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 이렇게 먼저 몸을 던져버린 게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민사회 목소리 비례 1번을 받은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과거 반미 활동 이력 등이 논란이 되니까 사의를 표명했고요. 또 정의영 씨도 3번을 받았던, 아니 그분은 3번은 아니었죠. 근데 그분 몇 번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도 시민사회 몫으로 이번에 4명 중에 2명에 올라왔던 여성들이 다 전부 다 이제 그만둔다는 거거든요. 이거 민주당에서 후보 재검토 요구하니까 이렇게 한 건데 이거 좀 문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니다 잘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표로 당선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통일운동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또 각자의 방식이 있는데 다만 민주당은 이 집권을 했던 정당이고 집권을 또 이 바로 목전에 둔 정당이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통일운동이 했던 분들만 저는 용인이 돼야 된다. 제도권이라고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 좀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 뿌리가 알고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 때의 민족화합 통일 방안인가 저도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 그런 흐름 속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로 총괄 선대위원장 한다는 거고요. 그 아래에 4명의 공동 선대위원장들을 지금 임명을 했죠.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호.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출마를 안 하니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선거들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기 그것도 때문에 굉장한 이제 격전지죠. 접전지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 지금 모든 거를 다 떠맡아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한동훈 이제 역할로 끝났단 말이 이제 많이 나와서 네, 많이 한마디로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역할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조용한 권천으로 위장하고 있다가 이제 터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은 정말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는 이제 민주당 공천 나올 때 매일같이 저 거의 스토커처럼 질러댔는데 이제 공천 끝났으니까 그렇죠. 네. 저는 저 체제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아마. 그리고 저기는 딱 선거 때마다 늘 비대위원장을 데려오거든요, 사실은. 지금 한동훈도 비대위원장인데 아마 선대위원장에서 뭐 아직 등록이 다음 주잖아요. 그 전에 누가 한 명 데려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럴까요? 진짜로? 그때 2020년 총선 때도요, 거의 등록일 때 김종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잘 되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가 어려울 것 같다. 한동훈 체제가 어렵다. 지금 이 하락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욱 전부 다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윤재욱은 대구 쪽이죠. 윤재욱만 빼고. 근데 윤재욱 아마 뭐 누군지 모르니까. 수도권에서는 올라와봐야 누군지도 모르. 이거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재욱은 행정하시는 분이에요. 실제 당무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르니까 이분이 이제 당 챙기고 있다, 실무를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뭐 이미 뭐 정치적 철수가 끝나신 분이고. 정치적 철수요? 예, 그 원희룡 장관은 뭐 지역구에서 여유가 전혀 없을 거고 오히려 나경원 의원은 실제로 지금 좀 의미가 있는 게 한강벨트. 지금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높았기 때문에 한강벨트가 격전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휘하는 그런 지금 여론 주도로 하는 그런 지금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한번 볼게요. 총괄 선대위원. 여기는 3톱 체제죠.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그런데 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본인 선거도 지금 치러야 되고 또 재판 받으러 다니느라 너무 바쁠 것이다. 이해찬 고문은 워낙 몸이 안 좋아서 전면에 나서서 뭔가 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결국 김부겸에게 정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큰 권한을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아마 보통 이제 선대위가 당무 권한을 위임받지는 않거든요. 제 느낌에는 당무 권한까지도 일부 이제 선대위로 넘어간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부겸 의원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지. 오영식 전 의원을 데리고 선대위에 합류를 했고 오영식 전 의원이 지금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에 상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천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좀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어제 맞다 동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는 말 조심하고 그쪽으로만 가지 말아라. 말 가지고 뭐가 되느냐. 우리는 신중하게 뭐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분위기를 조금 다운시켜 버렸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이 좀 뭔가 살아나면서 좀 선명하게 부각되면서 이렇게 하려던 게 또 팍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또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그 으쌰으쌰하던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버리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정도까지 가진 않았잖아요. 투쟁과 통합이라는 것이 뭐 나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존재하는 것도 이거 뭐 한편으로 보면 이게 변증법 비슷한 겁니다. 정치에서의 변증법 비슷한 건데 지금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강력한 투쟁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선거 직전 가면은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100% 제가 보기에는 경제와 민생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부겸 이 총리가 가지는 좀 보완적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정권을 가지고서 하게 되면 그 전체적인 큰 틀이 조금 흐트러지는 거 아니냐 이게 제 질문이죠. 그렇더라고 해서 그
권한의 정권이라는 거와 메시지의 크기라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의 크기가 김부겸 총리보다 크잖아요. 또 메시지를 안 낼 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그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라든가 강한 공세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메꿔진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 법야권에서 이른바 조국신당도 그렇고 서남당도 그렇고 뭐 윤석열 퇴진은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개별 특검을 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국 교수가 한동훈 특검 얘기했고 저희 바로 태블 특검으로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리고 녹색정의당도 그런 뭐 최상병 특검 뭐 다 하겠다는 거여서 저는 김부겸 대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법야권에서 얘기하는 각종 윤석열 정권 범죄 비리 특검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히 같이 가야 될 겁니다. 그 전제로 뭐 통합 뭐 민생 가능한데 만약에 그거를 역풍을 의식해서 안 한다? 그럼 이런 정권 퇴진론 시판 바람에서 오히려 엇나가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좀 어떤 하나의 통합된 메시지로 잘 갈 수 있을지 이게 조금 관건인 것 조금 같아요. 우려스러운 거는 이분이 원래 윤석열 정권의 초기 총리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마지막 총리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깊이 논의했었어요, 이분이. 예,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이 정권에서 거의 비판한 바가 없어가지고. 그러네. 그건 빨리 본인이 개인 생각으로 가면 안 되고, 이 민주당을 찍을 사람 지지층의 이 정말 이 절실한 윤석열 비판 퇴진에 대해서는 빨리 캐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럴 수가 있겠군요. 왜냐면 어제 김부겸 이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이 나는 원래 다른 의견을 낸다고 계속 말해왔다. 아니 뭐 저기 메인이 아니잖아요. 서브잖아요. 아니 정권을 준다면서요, 메인으로. 행정적 정권. 글쎄. 자, 하여튼 뭐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뭐 김부겸 의원이 안 하면은 저기 이재명 대표라도 내야 된다, 특검 이런 것들은. 네. 자, 이종섭 특검 지금 발의한다고 얘기를 좀 됐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해주면 돼요, 이런 거. 그리고 조국 당대표는,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는 한동훈 특검 또 자기네가 이제 국회 가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남당도 어제 태블릿 특검 한다 그랬는데 조국 교수 같이 하자고 뭐 전혀 보도가 안 나가던데. 소남부당 어떻게 됩니까? 소남부당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요 한 20개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특검들을 개별로 지금 그 김종대 의원이 제안한 거 아닙니까? 일단 법야권 테이블 다 들어와서 한 20개 만들어서 공동 발표하고 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4월 10일까지 계속 특검 얘기가 나올 겁니다, 뭐든지. 근데 계속 뭐 특검만 남발하냐. 사실 특검 얘기가 많이 들리긴 합니다. 근데 이게 범죄가 남발하니까 솔직히 이렇게 범죄미 남발하는 정권이 있습니까? 특검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범죄라기보다 어쨌든 너무 검찰이 아무것도 수사 안 하고 있고. 편향적으로 하니까 이렇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저는 특검뿐만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탄핵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의 호주 도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이게 다부처 일이기 때문에 총리실에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총리실에 보고됐다면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도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인지했거나 아니면 인지를 넘어서서 그것을 인용했다거나 이러면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상황을 대통령이 만약에 알았다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관 둘이를 탄핵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이 정치 투쟁의 이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책임이 없을까요? 본인은 본인 뭐 나 그만둔 다음에 일이라서 모른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렇죠. 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12월이고 이건 출국 금지는 1월이니까. 제가 보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때보다도 지금 뭐 권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치적 파워도 없는 것 같고. 말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하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아니, 본인이 가장 세게 들어갔던 게 5.18 광주 헌법 제안인데 도태우나 못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본인이 사실은 좀 날리고 싶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또 공간이 아니 그 얘기까지 해놓고 본인이 거죠. 도태우를 안 날린다는 게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네.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미국의 학교와 벌써 알아보고 있지 않나 그런 추측이 됩니다. 왜요? 총선 끝나면 미국 가야죠. 그 도민선은 많이 나왔었죠. 네네. 그런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자, 호남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조국 혁신당 나오면서 조국 혁신당 쪽으로 표가 좀 몰린다는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또 어제는 새로운 미래 쪽에 비례 찍겠다는 사람들이 많더라. 뭐 이런 얘기도. 호남은 이제 나오던데. 무풍지대 경쟁 체제가 됐죠. 워낙 지금 난립을 하고 있고 민주당 현역들이 워낙 시원찮아서 다 교체했는데
그럼 또 교체한 사람도 괜찮냐? 또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호남의 그 인적 구조가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 명이 뛰어들었고 국힘당도 8명을 내보내면서 다자 구도에서 진짜 이번에는 호남들은 선택할 기회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호남표가 그렇게 갈리면 안 그래도 인구수가 경상도 쪽에 비해서 적어서 항상 좀 불리하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냥 막 당들이 난립하고 후보들도 난립하고 이러면서 서로 막 그 작은 파일을 가지고 나눠 먹으면은 이게 지금 과연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걱정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2010년도에는 완전히 안철수당과 문재인당이 호남에서 정면 승부를 했는데 이게 수도권까지 연결되면서 오히려 야권표가 더 늘어나가지고 실제로 이겼잖아요.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 선거라는 게 분열은 꼭 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경쟁 구도로 인해서 원래는 집에 있을 사람들, 안 찍을 사람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이 투표율을 좀 높이는 투표를 높여가는 거죠. 예, 높이는 거죠. 그래요? 글쎄요, 민주당 다 안 찍겠어요, 결국은.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뭐 내가 볼 때 민주당 공천이 뭐 정말 심각한 것들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은 아마 호남 사실 무속도 많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광지우를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면은 네. 또 호남 외곽 지역에는 고위 그 관료라든가 토호들이 정치를 지배했던 뭐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호남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광주만 생각해서 야 개혁적이야 민주당이 혁신하면 다 점수를 줘 그런 것만 아니에요. 한편으로 보면은 혁신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갈등과 혼란을 동반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소나무당에서 이제 소영길 대표가 광주 서구갑 출마를 결정됐는데 어제 후보자가 나왔는데 뭐 이건 하여튼 뭐 우리가 볼 땐 뭐 토착 공무원 스타일이고. 또 목포에서는 최대집 대표가 출마하는데 역시 뭐 토착 스타일이니까 아마 뭐 승부가 재밌게 될 겁니다. 개혁신당은 왜 이렇게 좀 조용할까요? 이준석 아니 대표. 그 이준석 씨가 그 이낙연 씨하고 손잡아버린 게 그 내상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호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아니 뭐 저는 이게 돈 내기 300만 원 걸렸는데 이준석 손 잡는다 국민의힘이랑 저는 총선 전에 탈출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요.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려.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려. 자기가 보수 출신이라는 것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의 정치적 웨이트가 왜 커졌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얻어맞아서 커진 거 아니에요. 양두구 그렇죠. 뭐 그 이야기하면서 커진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웠잖아요. 뜬금없이 반도체하고 이준석 대표가 무슨 관련이 있어요? 반도체하고 정반대 인물이에요, 이준석 씨 같은 경우. 그쪽은 지금 대기업 하이테크칼라 계층인데 이준석은 주로 백수건단대 끌고 다녔거든요. 표가 없어요, 거기서. 그런 표현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제로 거기서 그 워리어들, 키보드 워리어들 끌고 다녔잖아요. 네, 두 분과 여기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부원장, 변희재 대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입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인데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는 저렴한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쓸데없이 돈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고요. 1644-1236, 1644-123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010-7613-3303 연락하시면 24시간 예약도 가능합니다. 영신의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뉴스인사 프라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있으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방송 2부 안 들으실 분들은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